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말 이 2021년 여름방학 특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특강이 마무리되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안 좋은 소식은 개학이라는 겁니다. 그쵸?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진짜 벌써 개학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쉬다가 이제 또 학교를 가고 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조금만 화이팅해서 우리 여름방학 특강도 잘 마무리 져보고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2학기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면 2학기 생활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강은 과연 어떤 주제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눌까요? 가보시죠.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영어에 이 절망적인 포인트들이 옵니다. 자, 그 중에서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한국 학생들이 영어 포기하는 지점 1등에 선정된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사 부분을 이제 드디어 수아쌤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야,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즉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녀석을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조금 쉽고 재밌게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계대명사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의 수아쌤의 킥에서 뒤부터 해석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다음 진도에서, 강의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계사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그냥 쉽게 퉁 치고 넘어가 보면요, 이 관계사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는요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형용사 덩어리. 자, 그런데 이 형용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뭐 어려운 말로는 수식이라고도 하고 쉬운 말로는 꾸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녀석입니다. 즉, 그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먼저 한국어를 먼저 좀 볼게요. 나는 엄마가 해주신 아침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이라는 말이 아침밥에 대한 어떤 부가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가 정보가 한국어에서는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한번 이 문장들을 쪼개보면 사실은 엄마가 아침밥을 해주셨다와 내가 아침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기점으로 말이죠? 아침밥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기점으로 말이죠. 즉,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합칠 때 아침밥은 2번 나오니까 엄마가 아침밥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아침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해주신 아침밥을 먹었다 라고 아침밥은 한 번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와 동일합니다. 영어, 자, 이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면 I ate breakfast which my mom mad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어려운 포인트는 바로 영어는 한국에서는 아침밥이 먼저 나왔는데 영어는 breakfast가 앞에 나오고 which가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자, 바로 이거는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는 사실은 이렇게 말의 뒷부분을 바꾸면 말의 뒷부분이 그 덩어리의 역할을 정해요. 그러니까 나에서 나는이 이 나의 역할이 주어입니다 라는 걸 정하고 아침밥이라는 말의 을이 이 단어가 목적어입니다를 정하죠. 즉, 단어 뒤에 붙어가지고 이 뒤쪽으로 접착력이 있다 보니까 접착제를 여기다 바르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는 이 접착제를요, 이 덩어리 앞에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앞에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을 앞에 있는 녀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두 가지 문장이 섞여 있는 거예요. I ate breakfast. My mom made breakfast. 라고 해서 이 아침밥이라는 말이 여기도 엮여 있다. 즉 관계대명사라는 건 똑같은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조금 섞어서 부가 설명의 느낌으로 문장을 좀 적어주는 거구나. 그런데 한국어와는 다르게 이 앞에 있는 요 단어에 대한 부가 설명을 뒤에다가 붙이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석이 편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으실 때 요 앞에 나오는 단어를 보통 선행사다 이러는 거는 한번 그냥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선행이 먼저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보다 얘가 먼저 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앞에서 뒤로 글을 쓰고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들도 앞으로 보내서 내가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발 뒤부터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랑 한국어는 굉장히 다른 언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문법과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영어랑 한국어가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좌에서 우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읽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읽다가 위치가 나왔으니까 얘 안 읽고 이거 먼저 읽고 와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글을 읽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좌에서 우로 그냥 이렇게 쭉 글을 읽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것과 같은 이 덩어리를 해석하는 걸까요? 자, 그 해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위치가 쓰였는지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관계대명사의 구체적인 형태의 경우에는 주격과 목적격일 때,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아까 말했던 선행사 앞에 나오는 그 겹치는 단어가 사람일 때 사람 아닐 때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는 이따가 예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주격일 때는 후, 사람의 경우에 후, 목적격일 때는 사람의 경우에 후 또는 훔, 그리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앞에 있는 단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이제 경향들이 되게 많아서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의 경우에도 후나 훔을 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틀에 갇혀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되는 녀석이 바로 치트키 같은 거죠. 사기 캐릭터 대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까지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하나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이렇습니다. 명사가 오고 관계대명사가 오고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왜 도대체 불완전한 문장이 올까요? 그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올 주격 관계 대명사냐 목적격 관계 대명사냐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쯤에서 아까 봤었던 문장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이 위치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걸까요? breakfast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breakfast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색깔이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가보면 breakfast를 말하는 거죠. 그쵸? 즉 얘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건 관계가 붙었지만 대명사라는 거예요. 대명사라는 게 뭡니까?
얘 대신 쓰는 말이죠. 근데 얘가 이 괄호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여기를 보면 돼요. 목적어라고요. 목적어. 동사 다음에 오는 먹는 대상, 만든 대상이니까 이 녀석이 목적어라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목적어와 격이 같은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다 보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목적어 대신에 앞에다가 써주니까 이걸 또 아침밥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 자연스레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쯤 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덩어리를 묶어보고 이 관계대명사의 덩어리가 이 명사가 어떤 녀석인지를 부연 설명해주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구나 라고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I finished. 내가 끝냈어요. The work. 그 일을 끝냈어요. which 나오네요. 그러면 D부터 다시 묶어서 해석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끝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일을 끝냈어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얘가 대명사라고요. 어떤 명사 대신요? 얘 대신 쓰였다고요. 그 일이요, 당신이 ordered 하면은 명령하신 거라고요. 오케이? 내가 끝냈는데 일을 끝냈어요. 근데 그 일이 당신이 명령했던 거예요. 요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후가 등장을 해요. 소녀인데 그 소녀가 어때요? 라는 건데 선생님 얘는요 괄호를 어디서 닫아요? 끝에서 닫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끝에서 닫기는 좀 이상해요. 자, 요럴 때는 요 후가 이 girl이잖아요. 이 girl이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사에서 이렇게 자르는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는요, 이 라인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괄호를 닫혀서 요만큼을 묶여주고 그 소녀는 소녀인데 묶었으면은 그 소녀가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춤을 추고 있는 어디서요? 자, 오는 면과 면이 닿는 그림이었죠. 스테이지에 발을 대고 춤을 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소녀인데 그 소녀가 춤을 추고 있어요. 어디에 대고? 스테이지에 대고 무대에서. 근데 걔가 내 여동생이라고요. 이렇게 진짜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읽는 좌에서 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 관계대명사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 두 문장이 있어요. I want to live. 내가 살고 싶어요. 어느 경계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 집 경계 안에서 살고 싶어요. 집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집이라는 건요, 만들어졌어요. 누구의 영향력에 의해서요? 그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해서 더 하우스가 지금 겹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더 하우스를 기준으로 문장을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완성되는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자, 밑에는 아직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요 두 문장을 더하면 이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이 이렇게 괄호 끝에 있거나 문장 끝에 있거나 이러는 걸 약간 극혐해요. 약간 글을 잘 못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in이라는 녀석은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따라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 모습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원래 이 in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여러분? 더 하우스의 단어가 있었죠. 그 더 하우스를 찾아가 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러면 꼭 선생님 그럼 일로 보내면 되나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요 안에서의 요 더 하우스는 얘 대신 쓰인 게 이 녀석이잖아요. 그쵸?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이 녀석의 앞자리를 찾아가서 여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The house in which I want to live,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은 is built, 만들어졌어요. by him, 그에 의해서 말이죠. 자, 이 역시 그냥 좌에서 우로인데 이 위치가 대명사라는 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그 집은요 있어요. 그 집이 그 집 안에서 내가 살고 싶은데요 지어졌거든요. 그에 의해서. 요렇게 뭔가 한국말로 물론 깔끔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서 전공으로 통역이나 번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문장을 예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고 할 때 예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아주 예쁘지 않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글로 쓸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묶여서 그 아들이요 되었어요 의사가, 그녀가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되었어요 의사가 정도로 우리가 보죠. 근데 얘는 콤마가 있어요. 자, 말로는 못하겠죠 이거. 왜냐면 우리가 말할 때 she has a son, who becomes a doctor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컴마를 티내줄 수 있을 때만 쓰이는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여기가 완전히 잘려 나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컴마라는 건 뭔가 분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잘려 나가요. 자,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퀴즈입니다. 자, 우리 1번 여성분이 계시고 2번 여성분이 계시다. 그럴 때 자, 1번 여성분은 아들이 한 명일까요? 한 명이 아닐까요? 자, 2번 여성분들은 한 명일까요? 한 명이 아닐까요? 자,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댓글에 한번 답을 남겨볼까요? 네. 자, 답은 요 여성은요 아들이 한 명인지 한 명이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 여성은요 아들이 한 명이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she has a son. 그녀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일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 의사가 된 아들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뭐 2명, 3명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의사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어땠어요? 완전히 잘라버렸죠, 문장을. 즉, 그녀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해서 문장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된 거예요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구분은 되시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지금 선생님이 했던 여러 가지 설명들은 독해에 도움이 되는 녀석들이라면, 자, 우리 진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보게 될 문제, 문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내가 보냈어요 편지를. 그 다음에 위치 나오는데 그 편지가 자 is일까요 or일까요? 답은 요것도 댓글로 한번 남겨볼까요? 가능하다면 바로 is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is나 or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일 때 is, 복수일 때 or을 쓰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데요? 아유,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어디 갔어? 종이가 어디 갔어? 종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녀석 했잖아요. 이 녀석이 뭐라고요? 그 겹치는 단어, 즉 이 녀석이 얘인데 얘가 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어 역할을 했었으면 목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뭔 걸까요? 주어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그 편지가 쓰여진 거니까요.
그쵸? 근데 그 편지가 지금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예, 단수로 나오죠. 즉, 그렇기 때문에 is를 골라줘야 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 선행사를 봐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신에 나올 문제까지도 다 풀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선생님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됐나요? 그랬다면 우리 오늘 배운 관계사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잠시 시간 가져볼까요? 자, 한번 보면요. 그들은요 depend on on은 면과 면이 닿아서 무게를 가하는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존해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의존해요? existing context. context가 맥락이라는 뜻인데 existing은 이제 현존하는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맥락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로 가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 맥락이라는 것은요, has been 하면은 이어왔어요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이어왔어요? 안에 이어왔어요. 안에 있어 왔어요. 어디 안에? Making for a long time. 만드는 것 안에. 근데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것 안에. 즉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맥락이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던 거구나의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관계사 우리 여름 특강 강의를 통해서 짧게 이제 주요 핵심적인 문법들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이 30분 남짓의 이제 영상 안에 관계사의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는 앞으로도 호수 영어의 강의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강의들을 위한 어떤 개괄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의 독해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녀석이니까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오늘 호수 영어의 관계대명사 강의를 통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좌에서 우로 빠르게 읽어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관계사가 포브스가 선정한 중학생이 이제 영어 간두는 순위 1위가 아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매끄러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easy and everyday. Bye bye.